ドームがあるところですね。あの辺が昔の中曽根家の実家。 군용지는 군사기지 및 관련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로 그 사용 주체는 군대, 나아가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됩니다. 군용지로 개인의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대 또는 군을 대리하는 국가의 기관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정당한 수속을 거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군용지의 사용 관계는 법률로 정해진 일종의 계약 관계로 그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임대료와 사용료 또는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경제적 관계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군용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의사보다는 오히려 기지를 건설하려는 군사적 필요가 우선되는 한편 요구되는 토지의 규모가 크고 사용기간 역시 장기에 이르기 때문에 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대규모 민간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 역시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사업의 수행에 있어 민법 혹은 시민법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의 건설이라는 특수한 목적의 토지 수용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전후 오키나와의 군용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오키나와 지역에서 군사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키나와에서의 군사기지 그리고 이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즉 군용지는 미군의 오키나와 상륙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943년 9월 이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전황이 긴박해지면서 포병대가 주둔하는 임시요새 3곳, 해군의 임시 비행장이 4곳밖에 없던 남서제도에 다수의 비행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해군 오로쿠 비행장, 육군 이에지마 비행장, 육군 오키나와 기타 비행장, 육군 오키나와 나카 비행장 등 오키나와 전역에 걸쳐 16곳의 비행장이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토지 위에 건설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토지의 접수 시기, 설명의 유무, 토지 대금과 보상비의 유무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다만 군의 명령은 천황의 명령으로 이에 반대하는 자는 비국민, 매국노로 간주되는 사회정세 아래서 지주들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여지가 전혀 없었던 점만은 각 지역별로 동일했습니다. 미군은 구일본군이 건설했던 비행장 등의 군사시설을 복구해 이를 일본 본토 공격의 전진기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구일본군 비행장을 포함한 일본 정부 소유의 재산은 미국 해군 군정부 포고 제7호 재산의 관리에 의해 미 군정부 재산관리관의 관리하에 놓여져 원래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일본군의 비행장을 포함한 미군에 의한 토지 접수는 전투의 종료에 따른 통상적인 점령이 아니라 전투와 점령이 혼재되어 있는 교전 중의 점령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점령은 다시 말해서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미군이 오키나와 전역에서 지정한 범위의 토지만을 주민이 점유 가능토록 하는 한편 그 외의 부분은 미군이 점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일반적 의미의 점령 또는 토지 접수가 아닌 오히려 극히 한정된 범위의 지역 내에 주민을 해방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전후 오키나와의 군용지 문제는 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 접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점령지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토지의 증발은 구일본군의 토지 접수와 비행장 건설, 이를 이은 미군의 교전 중의 점령이 중첩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첩에 의한 토지의 증발이 오키나와에서의 군용지 문제의 기원,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후 오키나와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제3조에 의해 오키나와에 대한 잠재 주권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의 시정권 전부가 미국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정권 행사의 초점이 군사기지의 안정적 확보 유지에 맞춰져 있던 당시의 현실에서 이러한 시민법의 원칙이 구현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지 군용지 문제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주민들의 인권 전반에 걸친 문제였습니다. 전후 오키나와의 기본적 통치 체계는 일본의 일부가 미국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는 특수한 법적 지위에 의해 여러 가지 법원과 법 형식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전후 초기 미군의 점령 정책 역시 장기적 전망이나 계획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군용지 정책에 있어서도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로 인해 토지 소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대부분이 소실되어 토지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법적 토지법 체제의 타당한 사회적 기반이 전면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전역을 사실상 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사적 자유지배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 군정부 포고 제1호 일명 니미츠 포고에 의해 전전의 토지관계법령은 미군 점령 후에도 원칙으로서 그대로 효력을 갖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타당성과 실효성을 구비한 살아있는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용지 관련 법제와 정책도 사실로서의 미군의 점거가 있었다는 것뿐으로 법제적 조치는 점거의 사실을 추인한 앞서 언급했던 미해 군정부 포고 제7호 재산의 관리를 제외하고는 점거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의 행동을 제한하고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적 단속 법규의 제정만 이루어졌습니다. 전후 초기 오키나와의 기지화는 어디까지나 일본 본토 진공의 거점이자 전진기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임시응변적 점령은 오키나와의 토지를 전후의 피를 흘려가며 획득한 전승물로 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미군의 전승자의식과 맞물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토지의 갑작스런 증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한편 군용지 문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는 측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측 사이의 문제입니다. 군용지는 토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공동체와 그 토지를 군사기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권력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와 권력의 관계는 보통 일방적이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미군과 오키나와 주민의 관계는 결코 대등하지 않았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전승국의 점령군과 패전국민이라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군용지는 군사기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물적 토대입니다. 당시 미국에게 오키나와의 군용지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 배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군사기지의 확보라는 오키나와 통치의 기본 목표가 현실에서 관철되는 최초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발발과 중국 혁명의 성공 등 당시의 국제정세 변동과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 수정은 오키나와 미군 기지의 성격과 기능, 그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군에게 토지란 단순히 사고 팔 수 있는 자산, 이자를 낳는 유동자본과 같은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오키나와의 토지를 자본제로 간주해 통상의 이자율 또는 이윤율 수준의 계수를 곱한 지대를 지불하는 것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해 군용지는 오키나와의 주민들에게는 생산 기반과 생활의 장으로 군용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토지로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기지에 의해 토지를 잃은 농민은 단순히 재산적 가치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생활의 길도 함께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에게 토지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자손에게 다시 물려주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존재 기반인 자연, 종교, 생산, 생활, 문화가 일체화되어 조상의 역사와 혼이 깃든 존재가 오키나와의 토지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양측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와세 골프 코스를 둘러싼 소동입니다. 1954년 미 육군은 아와세 지역에 있는 군 소유의 골프 코스를 확대하기 위해 코자시 부근의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토지를 잃은 주민들은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오락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우선 순위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은 미군 당국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게 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군에게 오키나와의 농민은 자립적 농민보다는 자신의 토지에 항구적으로 머무를 외국인들의 캐디와 바텐더로 일하며 많은 급료를 받는 편이 행복해지는 존재였습니다. 군용지를 둘러싼 미군과 오키나와 주민 간의 상호작용은 토지에 대한 양측의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국제정세, 시기별로 미묘하게 변화하는 양측의 역관계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전후 27년간 그리고 현재까지 대치와 타협의 프로세스를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전후 오키나와의 군용지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9일 본군의 비행장 건설을 위한 토지 접수로부터 시작되어 미군의 점령과 함께 본격화되었습니다. 미군과 오키나와 주민 간의 군용지를 둘러싼 갈등은 혼란 속의 전후 초기를 지나 사회가 안정을 되찾아가던 1950년대 초반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미군으로서는 군용지를 둘러싼 토지 소유자들과의 트러블이 오키나와 전역에 걸친 전면적인 저항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사태였습니다. 군용지 문제는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활수단이 걸린 사활의 문제였고 임차인인 군당국과 임대인인 지주농민 간의 법률 분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군용지 문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후 오키나와 사회 내부에 표면화되었던 점령 통치의 모순에 대한 불만과 결부되어 그 분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군용지료의 산정 문제 및 보상 등 경제적 요구,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토지 접수에 대한 반발은 곧 일본으로부터의 분리와 미국에 의한 통치라는 권력관계와 통치구조의 문제, 이로 인한 인권 문제와도 결부되었고 이윽고 일본 복귀를 요구하는 내셔널리즘적인 측면까지 띠게 됩니다. 나아가 군용지 문제는 토지의 증발이 초래한 급속한 사회적 변용을 비롯해 그 외연을 넓혀가며 오키나와 전후사를 포함한 현대사 전체에 걸쳐 되풀이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